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복은 합격인 거죠? 네, 그래요.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오늘은 100페이지, 기본서 100페이지입니다. 자, 무효 취소. 오늘 이제 하시면 민법 총칙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예. 이 민법 총칙이 상당히 이제 추상적인 내용이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조문 숫자는 한 50개 조문밖에는 안 되는데, 시험은 10문제나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디테일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험생분들이 더 좀 힘든 부분이죠. 오늘 하는 이제 이 무효 취소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 바로 직전 말고요, 앞전에 우리 불능 한번 다뤄봤었죠. 그래서 왜 원시적 전부 불능, 뭐 원시적 일부 불능,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또 채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서 기억나시죠? 예. 그것도 이 민법의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도요.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이 부분도 민법의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조금 어렵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무효 취소만 잘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민법의 뭐 전반에 대한 뭐 이해가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이라는 것은 뭔가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뭔가 제대로 된 거면 굳이 법이 나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효 취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뭔가 하자가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시험과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민법의 체계와 관련된 있는 내용이다라고 미리 다시 한번 서두에 너무 제가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자, 제가 일단 우리 기존에 배웠던 무효 사유들, 그 다음에 취소 사유들 쭉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무효 사유들,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등장을 했던 게 반사회 질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기억하시면 되냐면 첫 계약, 도박 계약,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 당연히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이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만약 어떤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서 뭐 100억짜리 부동산을 1억에 팔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폭리자는 그 궁박을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100억짜리를 1억에 샀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고, 역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불법이에요. 따라서 얘도 역시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무효. 그 다음에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즉 헛소리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얘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원칙은 유효. 원칙은 유효.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는 뭐냐면, 원칙은 유효하니까 어디 가서 허위 표시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네가 그 말한 대로 책임져야 되니까 헛소리 하지 마. 다만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서로 짜고, 여러분 통정이라는 게 서로 짜고, 즉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위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합의가 있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로 허위 표시했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이 이제 비진의 표시와 차이점이다, 그죠? 비진의 표시는 한쪽만 헛소리 하는 거고, 통정 허위 표시는 서로 짜고 양쪽이 헛소리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통정 허위 표시는 우리 민법에 따르면 역시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무권대리는 표현대리가 있고 표현대리는 여러분 유효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셔야 돼. 근데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게 아무런 권한 없이 법률행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역시 무효로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누구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 서류 위조해가지고 협의의 무권대리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권리자 처분행위. 즉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물건 팔더라 이 말입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 역시 제가 누구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아들. 그러니까 얘는 좀 더 간 큰 아들입니다. 위에는 조금 간 작은 아들이고 그나마 양심이 있으니까 지가 대리인 것처럼 서류 꾸민 거고 아예 밑에는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서류 꾸며가지고 팔아버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자, 무효 사유들 쭉 봤고요. 그 다음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자, 취소는요 우리 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럼 반대 해석하면 취소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취소하지 않으면 당연히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취소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취소하지 않으면요 그냥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취소 사유에 우리 배웠던 거 뭐 있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이 말이죠. 뭔가 착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이제 표의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경우에 그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그죠? 그러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 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우리 제한능력자 하면 여러분 미성년자 기억하세요. 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역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얘들 전부 다 하자 있는 애들이죠. 하자가 있으니까 법에서 무효로 보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법률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자에도 단계가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럼 그 중에서 이 반사회 질서 행위와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얘는 이 두 가지는요 하자가 가장 중대한 거야. 아예 불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단계다. 1등이다고. 즉 아예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효로 보겠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단계다라는 거예요. 즉 하자가 있긴 하나 하자가 중대하긴 해요. 그러니까 법에서 무효로 하는 거지. 중대하긴 하나 얘는 불법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세 가지 우리 취소 사유. 그러니까 얘가 이제 3단계. 얘는 하자가 있긴 하나 상대적으로 하자가 약해. 그러니까 아예 선택권까지 주는 거지. 취소하든지 아니면 그냥 추인해서 확정적인 유효로 만들어 버리든지 선택권까지 주는 겁니다. 하자가 있긴 하나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법 규정의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효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반사회 질서행위는 무효다 그죠? 무효. 그러면 만약에 이 법률행위 자체, 법률행위 하면 여러분 계약을 떠올리세요. 계약. 법률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입니다.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서로 간에 준 게 있으면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서로 간에 준 게 있으면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 741조에서 이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말은 무효다 이 말이에요. 법률상 원인 없이 뭔가 이득을 취하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으면 그 이득을 취한 그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인 없이 무효다 이 말이지. 그러면 준 게 있다라면 만약에 아예 안 줬으면 그러면 아예 무효니까 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도박빚은 갚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무효니까 아예 줄 필요 없는데 만약에 준 게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원칙인데 무효니까. 그죠? 그런데 얘는 불법 원인 급여 규정 본문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민법 746조에서요. 이 불법으로 뭔가 급여를 한 게 있으면 설령 그게 부당이득이라 하더라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박빚은 갚지 마라. 차라리 무효니까 아예 안 주면 되는데 만약에 준 게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불법 원인 급여 본문이 적용되니까 따라서 결국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반환 청구 못한다. 원래는 부당이득 반환 하셔야 되는데 얘는 불법이니까 불법 원인 급여 규정이 적용이 돼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역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법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니까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그죠? 여러분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불법입니다. 네, 불법인데 문제는 얘는 불법이긴 하지만 우리 불법 원인 급여 규정 단서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단서는 뭐냐면 오로지 그 이득을 취득한 그 사람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을 때는 그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위에 아까 여기 103조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둘 다 나쁜 놈이야. 둘 다 나쁜 놈이니까 준 게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자만 나쁜 놈이죠. 100억짜리를 그 궁박을 이용해서 1억에 산 그 폭리자만 나쁜 놈이야. 피해자는 나쁜 놈이 아니지.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그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준 게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 단서가 적용이 된다는 것은 결국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반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반환의 범위. 얘는 또 우리 민법 748조에서 규정이 나오는데 자, 일단 여러분 들어두세요. 반환의 범위는 만약에 수익자가 선의다라면 물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선의는 아니겠지. 폭리자는 당연히 선의가 아니라 악이겠죠. 근데 이 원칙적인 이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환의 범위는 선의이다라고 한다라면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해 주시면 되고 자 돌려줄 때 만약에 그 무효임을 선의란 것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악의인 경우에는 즉 무효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지. 악의인 경우에는 그때는 이건 나쁜 놈이니까 받은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까지 이손 이렇게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심지어 손배까지 해줘라. 악이 알았다 나쁜 놈이니까.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요건 이제 시간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될 거니까 지금 여기서 기억해 두실 것은 반환 범위에 선의 악의의 반환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은 선의냐 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 선의라는 것은 몰랐다 이 말이고 악이라는 것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반환 범위에 당연히 차이를 둬야 된다 이 말이지.
안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를 구별하셔야 되겠다. 우리 형법에서도요, 여러분, 고의로 뭔가 범죄를 저지른 거랑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아침부터 너무 좀, 그런 얘기긴 하지만, 살인죄랑요, 그 다음에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 과실치사죄는요, 형량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연히 법에서는 그걸 구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선의 악의 반환범위 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일단 그 정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비진 의사표시 역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아까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럼 무효니까 만약에 서로 간에 중개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해 주셔야 돼. 얘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불법 원인 급여 규정 자체가 아예 불법은 아니야. 얘들은 아예 불법은 아니야.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 자체가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아요. 얘는 당연히 중개 있으면 서로 간에 무효니까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요. 통정허위 표시 마찬가지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가능하고요. 협의의 무권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가능하고, 그 다음 무권리자 처분행위 역시 중개 있으면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당연히 가능하죠. 반환의 범위는 마찬가지입니다. 반환의 범위는 아까 선의인 경우에는 그냥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시면 되고, 만약에 악이라면 받은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에다가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이손. 나쁜 놈이니까. 자, 그 다음에 취소사유. 얘는 이제 하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거예요. 따라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둬요. 따라서 취소하지 않으면요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추인이라는 게 따라가서 인정한다 이 말이지. 추인을 해서 확정적인 유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근데 만약에 취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취소의 효과는요 소급해서 무효로 봅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역시 소급해서 무효. 따라서 만약에 중개 있으면 무효니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니까 만약에 중개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려받으셔야 되겠지. 따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당이득 반환하셔야 되죠. 반환의 범위는 마찬가지입니다.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시면 되고요. 악이라면 받은 이익에다가 심지어 이자에다가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해줘라. 사기강박이한 의사표시 역시 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그 의사표시를 한 사람한테 지가 사기강박을 당했더라도 뭐 내가 그냥 이거 그대로 할래?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인 유효가 되는 거고,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 그럼 그때는 이미 중개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효니까. 마찬가지로 부당이득 반환 해 주셔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가령 미성년자가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역시 우리 법에서는 이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럼 지가 보고 괜찮다 싶으면요 뭐 당연히 자기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추인할 수는 없고 그 부모님이 보시고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고,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역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효니까 뭐 해주셔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반환의 범위가 달라요. 제가 아까 부당이득 반환은 선의인 경우에 현존이익,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배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이 미성년자 즉 제한능력자를 철저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요 제한능력자는
선이이건 악이이건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무조건 얘는 뭐만 반환해 주시면 돼? 현존이익만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제한능력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간단한 예를 그냥 말로 간단하게 들게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자기 소유, 뭐 예를 들어 뭐 미성년자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뭐 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산, 오토바이 가지고 있다. 그걸 얘가 팔아버렸어. 오토바이 팔아버렸어. 그럼 그 대금 받았잖아요. 오토바이 팔고 대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금 300만 원 받았어.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원을 융비로 탕진을 한 거야. 그럼 남은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200만 원밖에 없어. 그래도 얘는 취소를 하게 되면 얼마만 돌려주시면 돼? 200만 원만 돌려주시면 돼요. 야, 이거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왜 제가 이렇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냐면 똑똑한 미성년자들 많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19세 미만, 우리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하거든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17세, 16세 얼마나 똑똑한데. 시험도 합격하던데. 예전에 한번 플래카드 한번 크게 걸렸더라고. 뭐 16세인가? 물론 만이겠죠. 만 16세인가. 만 16세도 시험을 볼 수 있나 봐요. 제가 시험 그 요강을 제가 자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미성년자도 아마 시험에 보는 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개공은 못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당연히 그 상대방은 얘는 원칙으로 가셔야 돼. 제한능력자만 얘만 선의 악이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해 주시면 되고 상대방은 원칙으로 가서 아까 원칙이 뭐였어요? 선의인 경우에는 어떻게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 그 다음 악이라고 한다면 얘는 아까 받은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해주셔라 이 말이지. 얘는 원칙으로 가고 오로지 누구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제한능력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출제 자료도 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무효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 효과, 무효인 경우에 그 효과를 같이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추가를 하실 게 추인입니다. 추인. 자, 무효인 법률 행위는 우리 민법에 따르면 추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민법에서 어떤 경우에 추인할 수 있느냐면 무효 사유가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알고 추인했다는 것은 무효 사유가 소멸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거든. 무효 사유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추인이라는 게 따라가서 인정해서 유효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인데 무효 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면 그건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반사회질서행위, 가령 아까 첫 계약, 뭐 도박 계약 이런 건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무효 사유는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당연히 추인 안 돼. 그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궁박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현저하게 불균형한 거래 행위를 했다는 거지. 자,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더라도 이 불법성은요. 여러분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역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도 추인 안 돼. 그 다음 비진의 의사표시 얘들은 불법은 아니에요. 아까 단계 생각하라고. 하자가 크긴 하나 상대적으로 얘는 불법은 아니야. 그래서 2단계. 따라서 얘들은 당연히 추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추인할 수 있다. 추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 추인 가능하고 역시 추인 가능하고요. 추인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추인하게 되면요. 민법에 따르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어. 그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말은 이제 추인한 시점부터 유효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거든.
따라서 소급효입니까? 장래효입니까? 장래효다 말이야. 앞으로 유효하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 추인할 수 있다. 얘들은 당연히 장래효입니다. 장래효. 그 다음 통정호의 표시도 역시 추인하게 되면요. 장래효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요 두 가지. 아까 요 두 가지 제가 누구 생각하시라고. 아들. 감옥에 안 보내려면 여러분 이 지금 만약에 아들이 협의 무권 대리를 했다. 또는 뭐 아들이 권리자가 아버지가 지금 권리자인데 지가 팔아버렸다 이 말이야. 서류 다 위조해가지고. 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감옥 바로 가셔야 됩니다. 이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 아들 감옥에 안 보내려고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는 거야. 추인할 수 있다라는 규정 당연히 두고 있고요.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아들 감옥 안 보내려면. 특히 아들 감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법에서 얘는 소급효까지 인정한다라는 거. 요 부분. 소급효. 이런 특이한 부분들을 이제 시험에 내는 겁니다. 아들 감옥 안 보내려고 소급효 인정한다. 기억하시겠죠? 네. 법이 참 잘 만들어져 있죠. 그죠? 법은 우리 그냥 이 실생활을 반영을 해서요.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 법을 보다 보면 감탄을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그 다음, 여러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얘들은 하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다, 그죠? 하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약해.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은 추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추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가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냥 추인, 나 이거 그냥 인정할게 해서 확정적인 유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다 추인 가능하다. 그럼 이제 추인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는요. 추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기존의 법률행위를 했어요. 기존의 법률행위. 그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직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추인을 했어. 추인을 하면 더 이상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얘는 이제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돼버린다. 그전에는 유효긴 한데 유동적 유효였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 취소하기 전까지 무효인 상태 아닙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도 유효한데 다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상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유동적 유효인데 이제 추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확정적 유효가 돼버린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랑 또 구별을 하셔야 되느냐? 해제랑요. 체계 잡으셔야 돼. 해제.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요.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우리 민법에 따르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뭐도 청구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 내가 채권자인데 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내가 불이익을 받은 부분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약 해제의 효과. 얘는요. 원상 회복에다가 원상 회복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기존에 있던 원래 상태 그대로 전부 다 돌려줘라 이 말이야. 원상 회복. 플러스 뭐까지? 이자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선의, 악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불문이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원래 상태 그대로 복구시켜놔라. 선악불문하고요. 원래 상태 그대로 전부 다 복구시켜둬라 이 말이죠. 선이 악이 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약을 하다가 이제 계약을 해제를 해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 그대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선이 악이 불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일단 여러분 지금 무효 취소와 해제의 차이를 아셔야 돼. 여러분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 그 다음 이 지금 계약의 해제는 계약 자체에는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 자체는 하자가 없어.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뭔가 채무를 나중에 불이행하니까 그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 계약 해제를 하는 거거든.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여기까지 비교를 하시면 앞에 있는 이 내용이 일반법이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면 얘가 일반적인 거예요? 계약 해제 얘가 일반적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민법이 있고요. 상법이 있습니다. 그 민법은 우리 일반 사인들 간에 이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야. 그 다음에 상법은 일반 사인들 중에서 특별히 상인들 간에 법률 행위를 규제하는 게 상법이라고. 그러면 민법과 상법 중에서 어느 게 더 특별한 겁니까? 상법이. 우리 항상 법의 대원칙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특별한 걸 먼저 적용시켜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얘들은 특별히 계약관계가 있을 때 적용하는 거거든. 계약관계가 있을 때. 얘들은 앞에 일반적인 것이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일반적인 것이고 얘가 특별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이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이 됩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이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상회복의 법리가 적용되는 겁니까? 원상회복의 법리가 적용된다.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이해하시겠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한 거 그애를 우선적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도 여러분 임대차가 나와요. 민법에도 임대차가 나와. 그럼 이 민법에 나와 있는 임대차는 일반적인 임대차를 모든 것을 규율하는 거야. 그런데 특히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 그러면 주택임대차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 일반법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주택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 특별법이 적용돼. 다만 그 임대차보호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무슨 규정을 적용할까?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아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복습. 잔학계나 복습입니다. 이제 앞부분 좀 지웁니다. 예. 자, 이제 무효,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다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자, 일부 무효의 법리. 우리 민법 137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당히 극단적인 것 같아. 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법률 행위 중에서 일부분만 무효예요. 일부분만 뭔가 불공정한 게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일부분만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 법률 행위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게 여러분들의 법 감정에 맞으십니까? 아니면 그 무효인 부분만 무효로 보는 게 맞으십니까? 그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민법은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이 민법은 그래서 아까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극단적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원칙은 일부가 무효이면요. 얘는
전부가 무효인 것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가 무효이면 아예 전부를 무효로 해버린다. 이게 원칙입니다.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약에 그 무효가 아닌 나머지 부분, 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법률 행위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라면, 그 당사자들 간에 그 나머지만 있더라도 그 법률 행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가정적 의사가 있다라면, 그때는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즉 그 일부분만 무효로 보겠다 이 말이지. 그럼 이 가정적 의사나 이런 것들은 결국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가정적 의사가 있는지 이런 거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법관이, 우리 판사님이. 당사자들이 보니까 이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가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냥 유효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원칙은 무효인데.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 이제 일부 무효의 법리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계약 체결할 때 여러분 왜 약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 약관들 보면 이제 계약이 정형화되어 있는 거, 그걸 약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중에서 만약에 일부가 뭐 무효다라고 하면, 원칙은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아예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그냥 그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그냥 계약을 당사자가 그대로 유지하였을 것이라는 그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라면, 그때는 그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무효인 부분만 무효고.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자,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요건 예를 하나 좀 기억해 주시자고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예시 하나 기억해 주시자고. 그 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갑과 을이 서로 간에 입양을 하려고 입양의 의사가 있었어요. 즉 갑이 이제 을을 입양하려고 합니다. 뭐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서 입양은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돼. 즉 연장자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 연장자를 자식으로 들일 수는 없어요. 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나이가 많으면 돼. 그래서 제가 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이재용 씨한테 제가 입양을 좀 들어가고 싶다. 제가 왜 이제 이런 농담을 하느냐면, 이제 입양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라고. 입양은요, 제가 만약에 이재용 씨가 만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재용 씨의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용 씨가 저보다 나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재용 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받고요. 제 친부모님이 사망해도 상속받습니다. 즉, 친생부모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입양. 다만 입양은요, 성과보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 이름 그대로, 제 성 그대로 씁니다. 물론 이제 이름 뒤에 이름은 개명은 할 수는 있지. 근데 성과보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친양자 제도예요. 그래서 친양자 제도는 얘는 친생부모 관계가 아예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 나 이 양쪽에 다 상속받는 게 좋은데, 얘는 아예 친생부모 관계는 단절이 되고, 이제 이 양부모 관계만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친양자 제도예요. 그럼 얘는 성과본도 바뀌어. 친양자 제도는 성과본도 바뀝니다. 다만 저는 이재용 씨의 친양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자만 가능해서. 제가 이제 조금 넘었거든요, 15세보다는. 그런 거 좀 배경 지식 알아두시라고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뭐 제가 이재용 씨의 양자 뭐 기대도 전혀 안 하죠.
그 로또 복권 당첨보다 더한 건데. 예. 자, 근데 이제 아까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친양자 제도가 없을 때 얘 입양하게 되면 그 성과본을 그대로 써야 돼.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 얘가 이제 지금 양부, 얘가 지금 양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써야 되니까 주로 이제 어떻게 많이 했었냐면 입양의 의사를 가지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버리는 거야. 실제로 낳은 자식이 아닌데 내가 낳은 것처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친생 출생신고 얘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지. 친생자가 아닌데.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각과 을은 이게 무효임을 알았다라면 이 다른 법률행위, 즉 입양이란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적 의사 여러분 인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양하려고 했는데 그냥 친생으로 출생신고한 거야. 그럼 얘는 무효니까 이 입양이라는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면 얘들은 지금 가정적 의사, 입양을 하려고 하는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입양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냥 입양으로 봐주겠다 이 말이지. 어차피 각과 을 사이는 입양의 의사는 서로 있었고 근데 사실 원래는 무슨 신고하셔야 돼? 입양 신고하셔야 돼. 근데 얘는 그냥 친생자로 출생신고해버렸거든. 그럼 당연히 친생자, 요거는 무효. 얘는 무효지만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역시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이건 다른 법률 행위로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자고. 입양. 네. 입양인데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 요거 기억해 주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친생 출생신고는 무효이지만 입양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무효행위 추인 정리를 좀 하시자고요. 아까 뭐 추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이미 다 검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은 장래요, 소급표. 장래요. 원칙은 우리 민법에 따르면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둬요. 즉 새로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유효하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무효행위 추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원칙은 장래요. 추인하면 그 시점부터 왜 그 앞에까지는 무효사유 있었으니까 무효사유가 소멸을 하고 이제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이 말이지. 다만 여기에 예외 있었다 그죠? 그 예외 아까 예외 기억나시죠? 예, 아까 무권대리하고 그죠? 예, 무권리자 처분행위 예외 있었잖아. 얘는 소급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얘는 소급표. 아들 감옥에 안 보내려고 소급표 인정합니다. 다만 소급표는 있지만 항상 법은 공평이니까 소급표를 인정함에 따라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자, 교재 통해서 이 부분만 좀 체크하고 바로 취소로 넘어갑니다. (106페이지) 보세요. 교재 106페이지. 제가 칠판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한 것들은 그 정리한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교재 통해서 이제 체크하는 것은 또 별도로 한번 체크하고 갑니다. 137조 찾으셨나요? 106페이지에. 네. 같이 내용 한번 보시죠.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즉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는 이 말이지.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즉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 일부 무효인 부분만 무효다라는 거지. 106페이지 다시 밑에 138조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즉 입양의 요건을 구비했다 이 말이죠.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여기서 아까 다른 법률행위 제가 든 예 뭐예요? 입양. 그 입양의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즉 입양은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 친생 출생 신고 그건 무효이지만 자 139조 107페이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는 아니한다. 계속해서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자 무효임을 알고 그 부분 줄 꺼놓으세요. 무효임을 알고 줄 꺼놓으시고 밑에다가 이퀄 무효 사유 소멸이라고 메모해 주세요. 무효 사유 소멸 무효 사유 소멸 우리 법에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 이 말은 무효 사유가 소멸하고 추인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무효 사유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추인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왜 반사회 질서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자 새로운 법률행위에다 줄 꺼놓으시고 밑에다가 장래효 이퀄 장래효 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은 장래효다 이 말이에요. 다만 아까 예외 있었다 그죠? 협의의 무권대리와 무권리자 처분행위 우리 아들 감옥에 안 보내려고 얘는 소급표 인정하겠다. 다만 소급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라는 거. 됐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마무리하죠. 취소도. 자, 일단 취소권자 누가 취소할 수 있는지 아까 보니까 아까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그죠? 착오를 일으킨 자 착오 그 다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한 자 상대방으로부터 또는 뭐 제3자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받아서 의사 표시한 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제한 능력자. 얘들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법률행위를 한 자니까 그 하자에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취소한다 이 말이죠. 취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들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데 플러스 얘들의 대리인도 그 취소에 관한 수건만 받으시면 위임 수건 받으시면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 민법에 따르면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는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승계인은 우리 포괄 승계인,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인, 상속인은 그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는 거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포괄 승계인을 포함하고요. 이때 승계인은 특별 승계인도 전부 다 포함한다는 거. 그래서 승계인마저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얘랑 뭐가 또 헷갈리느냐.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취소의 상대방은 오로지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하셔야 돼.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 자료도 이렇게 내실 거예요. 그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면 OX, X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얘가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고요.
을과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 얘가 소유자. 매매를 했어. 근데 문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켰고 중과실도 없어. 그러면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예,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고 중과실도 없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의 지위가 뭐 어떤 과정에서 병에게 양도가 됐어. 즉 얘는 을의 승계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을로부터 뭔가 다른 이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야. 병. 얘가 뭐 착오가 있다든지 만약에 얘가 뭐 제한 능력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병은 여러분이 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뜬금없어. 근데 취소의 의사표시를 얘한테 한다?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로지 취소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셔야 된다는 거야? 얘한테. 그러면 자 이제 구별하셔야 될 게 가령 갑으로부터 정이 얘가 갑의 승계인입니다. 갑의 승계인. 권리를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권리를 넘겨받으면서 얘가 취소 사유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 정이라는 승계인은 얘한테 취소의 의사표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의 승계인이야. 얘는 취소의 의사표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이야기예요. 즉 취소권자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취소권자에는 승계인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그런데 취소의 상대방은 승계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승계인한테 여러분 취소의 의사표시하면 얘는 무슨 소리지? 뜬금없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출제자라도 내고 싶으실 거예요. 네, 헷갈려. 그 다음 이제 다 끝나가요. 추인 당연히 법률행위 의사표시입니다. 특히 의사표시 중에서 이제 아까 취소도 그렇지만 추인 단독행위죠. 혼자서 의사표시하는 거야. 뭐 추인 할래? 그럼 상대방은 뭐 할래요? 뭐 이게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 추인 단독행위입니다. 자, 이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은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취소권자가 직접 추인할 수 있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착오를 일으킨 자가 나 그냥 이 계약할래.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플러스 가령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도 추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추인할 수 있고.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이제 어떻게 되죠? 확정적 유효가 된다. 추인을 하게 되면. 따라서 더 이상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취소는 불가하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얘가 또 시험에 잘 출제를 해요. 법정 추인. 무슨 이야기냐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서 아예 정해놓아 버립니다.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이 말이야.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니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법정 추인 사유가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취소하지 않고요.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오히려 준 게 있으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아시겠죠? 자, 근데 얘가 취소하지 않고 지가 이행을 하는 거야. 취소할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행의 청구입니다. 역시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취소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 보고 야 너 이행해 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가 이행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너무 심각한 표정만 계속 짓지 마시고 이제 표정 변화를 조금 이렇게 계속 시종일관. 그 다음에 경계, 얘도 계약입니다. 경계, 고칠 경자에 고칠 계자입니다. 즉 계약의 내용을 바꾼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착오로 매매를 했어. 그런데 당사자,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들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느냐. 야, 우리 이 매매 대금, 원래 매매 대금 주셔야 되는데 이 매매 대금을 너 나중에도 주고 이거 소비대차 계약으로 바꾸자. 돈 빌려주는 계약으로 바꾸자. 그래서 너 나중에 이자 줘. 매수인 보고. 원래 매매 대금 받으셔야 되는데 매도인이 그냥 이 매매 대금을 그냥 야 이걸 그냥 내가 돈 빌려준 걸로 할 테니까 너 나중에 그 매매 대금을 천천히 좀 나한테 주고 이자를 줘.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계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행위 내용을 바꾼다 이 말이죠. 고칠 경자에 고칠 계자입니다. 자, 여러분 취소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 담보 제공.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취소를 하지 않고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제공을 받습니다. 쥐가 취소하지 않고 굳이 나중을 대비해서 야, 너 나한테 담보를 제공해줘. 나중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겁니다. 취소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취소하게 되면 그냥 이제 이행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준 게 있으면 돌려받아야 돼. 근데 뭔가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지금 행위를 한다는 건데 이건 취소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 양도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자가요. 취소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얻은 권리를 양도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버립니다. 취소할 수 있는 왜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오히려 받은 거 돌려줘야 돼. 근데 그 권리를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버리는 거야. 자, 취소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 마지막 강제 집행입니다. 강제 집행. 역시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취소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가 버립니다. 취소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얘는 수험 경험상 좀 외워주시자고. 수험 경험상 좀 외워주시자고. 이청경 담양강 이렇게. 이청경 담양강. 이청경 담양강. 아무런 뜻 없이 외우는 이 두 문자 암기법이요. 앞으로 여러분 수없이 들을 거거든요. 수없이 듣고 수없이 보실 겁니다. 이청경 담양강은 기억이 나. 시험장에 가시면 이청경 담양강 이거는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이제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그게 문제지. 심지어 어느 과목에서 나왔는지도 헷갈려. 그러니까 자꾸 복습. 이청경 담양강. 그래서 내용 보면 이청경 담양강 하면 그게 탁 떠오를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 반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교재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 갑니다. 111페이지에 141조 111페이지에 109페이지에 140조 죄송합니다. 109페이지에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그거 찾으셨죠?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다음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그 승계인에다가 줄을 꺼놓으시고 승계인 포괄 플러스 특별, 그러니까 포괄 승계인, 특별 승계인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취소권자의 범위는 넓힌다 이 말이지. (110페이지) 110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양가로 2번 취소의 상대방 찾으셨나요? 네, 거기 동그라미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줄 꺼놓으세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오로지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다 줄 꺼놓으시고 밑에다가 승계인 X라고 메모해 주시자고. 승계인 X.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12페이지로 갑니다. 112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143조 찾으셨나요? 예, 1항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즉 140조에 아까 규정한 자가 누구냐면 취소권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더 이상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 144조 보시면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하여야 한다. 아까 우리 무효행위 추인과 마찬가지로 그 사유가 소멸한 후에 추인하셔야 된다. 다만 2항 보시면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슨 이야기냐? 가령 미성년자는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취소 사유가 소멸한 후에 추인한다는 것은 이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고 추인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다만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그대로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법정 대리인은.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가 지금 법률행위 했다는 거야. 근데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인 상태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만 미성년자가 직접 추인하려면 얘가 성년이 되고 추인하라 이 말이에요. 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이해하시겠죠? 네. 다음. 마지막 하나만요. 자. 우리 취소권의 행사 기간입니다. 일단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우리 취소권 여러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복잡한 또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하고 복잡한 법률 관계가 발생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도 취소권은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조기에 행사해서 확정 짓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참 시간이 뒤에서 행사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을까요? 네, 조기에 빨리 하셔야지. 왜 복잡한 법률 관계 소급해서 무효 이제 중고 다 돌려받고 하셔야 돼. 그래서 이 행사 기간은요 우리 법에서는 얘를 제척 기간으로 봅니다. 제척 기간. 자,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소멸시효가 있고요.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소멸시효는요. 중단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척 기간은 중단이 안 돼요. 무조건 그 기간이 지나가면 제척이라는 게 배제하고 배척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그 기간이 지나면 절대로 못한다는 거. 그걸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에게 돈을 1억 원 받을 게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근데 10년간 제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 권리는 소멸합니다. 우리 민법에 따라서요.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하라 이 말이지. 왜?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9년이 지났어요. 9년이 지나서 이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행 청구를 해요. 이행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송 판결이 확정이 되면요. 그때부터 다시 10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중단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소멸시효는요. 근데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조기에 빨리 종결지어야 되는 그 법적 요구가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때문에 빨리 확정지어야 된다 이 말이지. 따라서 소멸시효일까요? 제척기간일까요?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 그러면 이 기간은 행사기간은 법에서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삼한십 이렇게 기억하세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권이 소멸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취소권 소멸하고 추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삼한십.
기억해 주시자고. 요 행사 기간도 실내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